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 인사들과 함께 정치 현안 토론해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직접 작성한 연설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참 잘 쓴 연설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설문 내용은 꽤 긴데 그 안에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경이 쓰이면서 봤던 부분은 민주당이 초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실종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았느냐. 그리고 더 냉정하게 보면은 작년 3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적은 차이였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통렬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연설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합리적 비판 바로바로 바꾸자. 네. 김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년 7개월 동안에 그 비대위가 세 번째 지금 출범하는 거예요. 5번의 저 지도체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저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온 건데 먼저 이거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반성과 사과부터 하면서 그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국민과 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든지 할 역할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그리고 낡은 이념 논쟁에 대한 비판들로 그 가득 찬 그런 그 취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고 이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불안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니냐. 결국 일각에서 있는 윤석열의 아바타라든지 항태자, 이인자 이런 그 한계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연설로 야당에 대한 뭐 이렇게 비난과 독설로 일관한 그런 좀 아쉬운 좀 취임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당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과 이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거나 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특권 세력,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주 발언의 강도가 셌어요. 그다음에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시 공천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련의 말들.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때 그렇게 하라고 좀 공세를 했었거든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과정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끝나야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안으로서 대충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또 조금 지적을 해보자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전날에 말을 좀 바꿨죠. 그래서 그때 비명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68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나가라. 이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본인이 오히려 악수를 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나가기 전날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얘기가 번복이 돼버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거를 아예 우리가 선언을 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참 잘한 부분이고 예상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 출범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기조를 변화시키라는 거고 그 당정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희소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들은 다 기존에 다 있었던 상수들이었고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서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민심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한 가지씩 짚어보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지 공천한다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하기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민주화 운동 그들을 운동권 세력으로 우리 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기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야당이나 또 일각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고 거기에 더해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대표를 임명하고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이나 사정기관의 주요 요직에 전부 검사 출신 인사들을 하고 있는 그러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그러면 그 운동권 세력들을 그 청산하는 그런 대안이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대단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놨습니까? 어떤 기득권이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본인이 무슨 뭐 중진 의원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그 비대위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희생하는 자리여서 오히려 험지를 출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험지 출마하면 낙선할 것 같고 또 강남이나 이렇게 쉽게 당선될 것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비례대표는 지금 아직 연동형 제도이기 때문에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그 야당을 끌어들여서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이런 방법들은 바꿔야 된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은 결국은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그 참패 원인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특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당정관계의 재정립 이런 것도 당대표로서 하는 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온 이유는 바로 내년에 얼마 안 남았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쇄신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선 주자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였어요. 경기도지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주자로 나왔는데 그래서 대선 끝나고서 본인이 패배를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보궐선거 때 계양을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내려받았는데 계양을은 험지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때 분당갑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분당갑이 있었는데 뭐 본인은 성남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러면은 분당갑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험지였다는 거죠.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의 기득권을.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개항을 넘어서 뭐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불출마하겠다.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내가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식의 이제 이재명 대표와 본인을 등치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정기조 바꾸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프레임식으로 운동권 정당 때 뭐 7, 8, 9 세력 또는 뭐 이렇게 이재명 대 한동훈 뭐 피의자 대 검사 이런 구도로 물타기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대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선출된 그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선임된, 임명된 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임명된 이유는 국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윤석열 그 정권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그 임명됐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막강한 공천권을 손에 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해서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전에는 당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험지라든지 상징성 있는 곳에 출마하면서 전체 선거를 지휘했지 이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출마하는 게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니까 비대위원장 기용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여당의 위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라. 어쩌면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 역할을 아마 맡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중에 이르면 오늘 중에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그 한 컷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뭐 야당 또는 여당에 찾아가서 먼저 이제 상견례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주호영이나 정진석 비대위 때는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만났지만 그런 건 좋은 모양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임사부터 일성이 그동안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에요. 비판과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와 본인은 여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서 품격을 좀 지켜주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정 이런 것들도 좀 선행되면서 서로 간의 여야 간의 협치를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지금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교 역할을 좀 해서 그런 물꼬들을 좀 정쟁으로 일삼는 그런 거에 대한 물꼬들을 터주는 역할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특보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약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서로 간에 막 검찰당이네 뭐 피의자네 이러면서 조금 험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보면은 선악이라든지 승패 이런 거에 좀 몰두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만난다면은 서로 간에 당대표로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큰 어른으로서 서로 간에 포용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이후에 일평균 정당 후원 모금액이 5배 이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대선 후보로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떠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황태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여론조사 자체가 이미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새로운 구원투수 나타났다 도와주자 하면서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보수층 내에서 뭐 유력한 대선 후보 1위로 등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 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원들이 거의 수십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든지 또는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응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 아마 비대위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비대위 첫 인선으로서는 이제 75년생 김영동 의원 이제 비서실장 맡겼는데 이게 7, 8, 9 세대로의 세대 교체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장관은 나이 자체에 그렇게 집착은 안 하더라고요. 예컨대 뭐 이창호 기사는 10대 때 세계 재패, 조지 포머는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50세 헤비급 세계 챔피언, 히치콕 감독은 60대 때 사이코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도 확실한 거는 비정치인 위주로 할 거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 세대 교체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75년생 안동예천 지금 초선인 김영동 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김영동 의원이 75년생으로 한동훈 위원장보다 2살 아래이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노총 법률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김영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단순 나이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뭐 지금 7, 8, 9 세대라든지 아마 민주당의 8, 6세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생물학적 나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비대위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참신한 인물들을 지금 굉장히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동 의원 저도 잘 알거든요. 말씀하신 건 저는 노동계 출신이어가지고 한국노총 법률원 재직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계속 그림자 보좌인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한동훈 장관과도 인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한동훈 대통령의 그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 같고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그래도 좀 악역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 자리여서 본인보다는 그래도 좀 친분도 있고 신뢰관계도 있으면서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요. 또 영남권 초선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 또 안동이 지역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고향. 뭐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분 그 신뢰관계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좀 눈에 띄는 기사랄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져 이제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일부 나오니까 본인이 해명을 한 거다. 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로써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좀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왜 이미 다 경선 때부터 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기자가 진술한 내용도 있거든요. 제보 받은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그 공식화 시켰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거기 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이 그 신당 창당을 만류하면서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딱 공고화시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석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인데 저는 그런 시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만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좀 만나셔가지고 그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당내에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 고대를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본인 영장실질심사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본인이 당권을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확 잡느냐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현역 의원 네 분들의 반발들도 있긴 한데 네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원회를 띄워버리니까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우리도 비대위원 하자. 국민의힘은 지금 쇄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와고 오히려 공격하는 내부에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삼총리 연대설에 있어서 뭐 정세균 전 대표와 오늘 뭐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김부겸 정세균이 이낙연과 신당을 함께할 것까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큰 어르신들이 본인의 이재명 체제로서 민주당이 총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제 이낙연 캠프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안 좀 폭풍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그 공천 잡음 관련해서요. 돈봉투 수수 의혹 받는 의원들 중 일부가 이미 이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성, 김윤식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돈봉투 받은 사람보다 더 부적격이야 이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자격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당원 단계 보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7가지 정도가 지금 열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적격 심사를 받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부적격 심사를 받는 것인데 이걸 통과되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실질적인 심사가 또 공간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예외 없는 그 당원 단계에 있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아닌 것이라도 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그 단계여가지고 이것이 뭐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이런 거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분류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받은 것도 것으로 있고, 네, 예.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받고 있는 사람. 나오는,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만약에 현역 의원이 되었다 다음번 총선에서. 근데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이 사실이었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이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공천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1심에서 뭐 유죄 나왔다. 1심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본인은 다음번 대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의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은 아닐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하루가 당급합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와의 대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이재명 지도부가 오롯이 갖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고정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